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일요일의 음악실. 우리가 음악으로 연결되는 52번의 음악 수업. 송은혜 지음. 노르웨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클래식 음악 입문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물을 때면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라고 말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가 숨겨놓은 사탕처럼 이곳저곳에서 툭툭 튀어나와 클래식이 어렵고 낯설다는 느낌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들어봤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고잉 홈이라는 노래를 먼저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교향곡 신세계의 2악장 라르고의 윌리엄 A. 피셔가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피셔는 드보르작의 학생이기도 했어요. 선율이 단순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아일랜드 민요처럼 들리는 이 노래는 교향곡에서는 우아하고 처연한 음색을 가진 잉글리시 호른으로 연주되었습니다. 금관 악기가 장중한 화성으로 이 악장의 문을 연 뒤 등장하는 잉글리시 호른은 광활한 대자연을 눈앞에 그려 보여주듯 넓고 평온하게 노래합니다. 걱정과 고통, 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뒤로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의 집,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고잉 홈의 가사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주제의 선율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인디언의 애가를 모방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슴이 저립니다. 당시 미국에 머물던 드보르작이 타향에서 느낀 외로움과도 통하는 선율이지요. 드보르자크는 1841년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보헤미아는 현재 체코 공화국의 한 지방인 체히를 라틴어 문화권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서슬라브 민족입니다. 드보르작은 고향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어린 정서, 농민의 춤과 같은 소박함을 견고한 독일 음악 형식에 담았습니다. 장단조 음계가 아닌 오음 음계, 즉 펜타토닉과 교회 선법, 슬라브족의 민속춤인 폴카 리듬과 당김음으로 작품에 이국적인 색채를 넣은 것이죠. 만약 신세계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한국 전통 음악의 향기를 느꼈다면 바로 오음 음계 때문입니다. 아리랑 같은 우리 민요도 5음으로 된 음계를 사용하거든요. 이국적 향취로 가득한 드보르작의 교향곡은 베토벤, 브람스가 구축한 고전 형식을 지키며 구조적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1악장은 전형적인 고전 양식을 따라 아더지오 서주와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습니다. 비탄에 잠겨 울음을 삼키는 듯한 느린 서주가 끝나면 세 개의 주제 선율이 나옵니다. 팡파레처럼 강하고 극적인 첫 번째 선율, 두 박자로 된 폴카 리듬의 두 번째 선율, 세 번째는 흑인 연가, 스윙 로우 스윗 체리엇을 닮은 선율입니다. 3악장은 스케르초 트리오 악장입니다. 다른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스케르초 트리오, 스케르초 다 카포로 연주됩니다. 스케르초에서는 강하게 돌진하며 원초적 긴장감을 만드는 슬라브 민족 특유의 리듬이 강조됩니다. 반면 트리오는 부점 리듬과 꾸밈음 덕에 시골 장터에서 연주되는 음악처럼 소박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띱니다. 마치 보헤미안의 민속 춤곡처럼요. 구조는 분명 전형적인 스케르초 악장을 따르는데 듣는 이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처럼 명확하게 스케르초와 트리오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스케르초의 내부에 목가적인 분위기의 또 다른 주제 선율이 작은 트리오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스케르초 안에 작은 스케르초 트리오를 품은 소설의 액자 구성 같은 구조입니다. 각 부분을 나열해 보면 스케르초, 즉 스케르초 작은 트리오 스케르초 다카포에서 트리오에서 스케르초 다카포, 즉 스케르초 작은 트리오 스케르초 다카포, 그리고 마지막 종결부가 됩니다. 복잡하죠? 구성을 생각하면 복잡한데 작은 스케르초 트리오 구조가 들어감을 예상하고 음악을 들으면 그 어떤 악장보다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각 부분을 대표하는 선율이 기억을 돕기 때문입니다. 사악장은 드보르작이 새로운 멜로디와 함께 이전에 나왔던 주제 선율을 모두 불러내 종합하며 마무리하는 악장입니다. 영화 조스 주제곡과도 비슷한 도입부 이후 이어지는 금관 악기의 선율은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팡파르처럼 강력하고 풍성해 듣는 이의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하나의 교향곡 안에 기억에 남는 선율이 이렇게 많은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유려한 멜로디와 자연스러운 화성 진행, 독일 작곡가의 계보를 잇는 탄탄한 관현악 작법은 보헤미아의 지역 작곡가였던 드보르작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민족 정서를 보편적 음악 언어로 표현하는 세련된 유럽 작곡가에 관한 소문은 미국까지 퍼졌고 드보르작은 뉴욕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초빙되어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가 뉴욕에 도착한 1892년 무렵 음악계에서는 무엇이 미국의 정통 음악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상징할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지요. 때마침 유럽에서 도착한 작곡가는 그들에게 모범을 제시해줄 구원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1893년 신세계가 초연되었을 때 뉴욕의 언론에는 드디어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이 출현했다라는 호평이 넘쳐났습니다. 젊은 미국의 진취적 기상을 드러낸 음악, 미국 음악의 출생 증명서라며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에 드보르작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그 어떤 선율도 교향곡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흑인 음악의 특성과 인디언의 분위기를 리듬, 화성, 대위법, 현대 관현악법에 맞추어 발전시켰을 뿐이다. 나는 미국 음악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음악계에서는 흑인 음악에 기반해 미국 특유의 클래식 음악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흐름에 드보르작이 한 발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학생과 음악가를 만났고 그들에게서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문화를 접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흑인 연가도, 인디언 문화, 미국의 대자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촉발된 여러 논쟁이 미국 음악 사회 안에 있었으니 더러운 흑인의 문화를 미국 음악의 상징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논란이었죠.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그대로 드러나던 시절, 아마도 외부인인 드보르작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드보르작에 관한 이야기 재밌었죠? 이 밖에도 네, 많은 음악가와 또 악기에 대한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이 책 일요일의 음악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